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에 대해 기각 5명과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코웨이가 10년 만에 재진출한 일본 시장에서 3년 만에 다시 현지 법인을 청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법인 매출은 2022년 반짝 상승한 이후 2년 연달아 하락세였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8년간 음원을 광고하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다 적발됐습니다. 대중음악 분야 이른바 뒷광고의 첫 제재 사례로 카카오 엔터는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코스피는 오후에도 약보합권을 맴돌며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꾸준히 올랐던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주가 약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뉴스 특보 통해서 주요 사법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될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한 총리는 즉각 대통령 업무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먼저 류선우 기자가 헌법재판소의 선고 내용 전하겠습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5명은 기각,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 의견을 내며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먼저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재판관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국무총리 본래 지위에 따라 의결된 만큼 정족수는 과반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별로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일부 위헌이 인정됐지만 파면으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기능을 무력화한 중대한 위헌 행위라며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과 겹쳐 관심을 모은 비상계엄 묵인 방조 사유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진보성향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한 총리의 파면 사유란 입장입니다. 정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이는 파면시킬 만큼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평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에게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이번 한 총리에 대한 선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가장 주목됐던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헌재는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4명의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만 가지고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동일하게 기각될 거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헌,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판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까지 무조건 유지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내란 방조 가담 관련해 별도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여부도 다시금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탄핵 사건들은 대체로 만장일치 결론이 나왔었는데 한덕수 총리는 쟁점별로 재판관들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짚어보면 어떻습니까? 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현재 재판관의 의견이 기각, 각하, 인용 이렇게 크게 세 갈래로 첨예하게 갈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더 늦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 총리 탄핵안에 각하 의견을 낸 정영식, 조원창 재판관 판결을 보면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탄핵 심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도 국회 의결과 내란죄 철회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헌재가 이렇게 한덕수 총리 선고에서 신중한 행보를 보인 것과 별개로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오래 수기를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역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주 남아있는 사법 이슈들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거론되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는 28일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가 통상 선고 이틀에서 4일 전 기일을 공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6일 이후 가능한데요. 모레는 고3 첫 3월 모의고사가 있어 휴교가 어렵고 다음 날인 27일은 헌재가 통상적으로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정기선고일인 점을 보면 오는 28일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여부 등을 따져 중대한 위헌, 위법으로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다만 재판관들이 이번 주에도 선고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다음 달로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선고도 눈앞에 있죠. 네, 모레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쟁점은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요.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2심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형 확정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탄핵 관련 소식은 새로운 속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고 불확실성에 빠진 우리 기업들 소식 이어서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생활가전 렌털 기업인 코웨이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연매출 4조 원을 넘겼습니다. 실적 개선에 해외 매출이 큰 역할을 했지만 유독 아픈 손가락이 일본이었는데 코웨이가 야심차게 재진출한 일본 사업을 3년 만에 또 청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코웨이가 일본 사업을 접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코웨이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일본 법인은 청산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코웨이의 일본 법인 철수는 이번 두 번째인데요. 코웨이는 웅진 코웨이 시절인 지난 2003년 일본 법인을 설립했지만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013년에 청산했습니다. 이후 넷마블이 코웨이를 인수하면서 해외 시장 확대 전략으로 2021년 6월 10년 만에 다시 진출했는데 또다시 청산 절차를 밟은 겁니다. 네, 정황만 놓고 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 측의 설명은 뭡니까? 네, 회사 측은 애초에 2021년에 재진출했을 때부터 기존 사업 정리용 법인이었다면서 앞으로 일본 기업 워터스탠드가 코웨이 공기청정기 판매와 렌털 서비스를 일종의 총판 개념으로 이어가게 됐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재진출 초기 비대부터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여러 제품군으로 시작해서 현재 공기청정기 외에는 모두 철수했다는 점에서 결국 부진한 실적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다른 나라들보다 가전제품 방문 관리의 심리적 장벽이 높은 나라로 꼽힙니다. 일본 법인 매출은 진출 이듬해인 2022년 반짝 오르더니 이후에는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같은 해 설립된 유럽 법인 실적이 순항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수준입니다. 일본을 제외하면 코웨이의 해외 법인 매출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말레이시아 매출이 1조 1,584억 원을 기록하는 등 동남아시아와 태국 등지에서 K렌털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전체 매출에서 해외의 비중은 지난해 35%까지 올라왔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국내 대형 제약회사들이 연달아 부채를 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 뇌영양제 콜린제제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재평가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효능이 없거나 적다고 판단되면 처방액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에 되돌려 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정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우선 어떤 제약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종근당은 지난해 522억여 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내야 할 환불부채로 잡았습니다. 종근당은 콜린 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효과 입증을 위한 임상 재평가가 실패로 결론날 경우 공단에 내야 할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22억 원은 종근당 전체 부채의 10%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대용제약은 지난해 953억 1천만 원을 비유동 계약부채로 잡았는데 여기엔 콜린제제 관련 공단에 납부할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콜린제제는 치매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인데요. 지난해만 처방 규모가 6천억 원을 넘겼고 매년 증가세입니다. 네, 처방액이 단일 제품 기준 1,000억 원만 넘겨도 국내 기준으로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라고 불리는데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콜린제제를 둘러싼 문제가 뭡니까? 네, 콜린제제가 치매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일종의 뇌영양제처럼 치매 예방이나 기억력 증진, 뇌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입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콜린제제 효능에 대한 임상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능이 없다고 결론날 경우 해당 제약사들은 그동안의 콜린제제 처방액 전체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합니다. 지난해에만 업체별 관련 처방 규모는 종근당이 929억 원을 기록했고 대웅도 950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제약사들은 정부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원은 잇따라 정부의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한편 건보공단 20% 환수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K푸드 열풍을 타고 지난해 김치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쓰면서 CJ제일제당이 김치 사업 강화에 나섭니다. 기존의 비비고 브랜드가 아닌 회사 이름을 내건 새로운 김치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CJ가 새로 내놓은 김치 브랜드가 어떤 것입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CJ 제일제당은 다음 달 CJ 실비 김치를 출시합니다. 현재 제일제당이 운영하는 김치 브랜드는 비비고가 유일한데요. 여기에 더해 CJ 라인업을 추가하는 겁니다. CJ 실비김치는 기존 비비고 배추김치보다 30배 이상 매운맛이 특징인데요. 제일제당은 강렬한 매운맛을 내는 제품으로 온라인 경로에서 젊은 층을 겨냥한 새로운 컨셉의 김치 제품을 시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일제당은 배달의 민족 비마트에서 제품 첫 선을 보이고 다른 온라인 채널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현재 국내 김치 시장에서는 CJ제일제당이 1위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포장김치 시장은 종가 브랜드를 내세운 대상이 32%로 1위이고 CJ 제일제당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김치 수출액은 2,400억 원으로 불닭볶음면 등 한국의 매운맛 인기에 힘입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대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제당은 차세대 김치 수요층인 젊은 입맛을 겨냥한 라인업을 강화해 대상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제일제당은 김치를 7대 글로벌 전략 제품에 포함시키며 미국과 일본 등 50여 개국에 김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명 계좌은행이 KB국민은행으로 변경됐습니다. 빗썸 라운지 강남점에는 전용 창구도 마련됐습니다. 국내 거래소들 그리고 이들과 손잡은 은행들 사이에 점유율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앞으로는 빗썸 거래를 하려면 KB국민은행을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죠. 네, 빗썸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하려면 예치금을 넣고 빼야 하는 실명 계좌가 필요한데요. 오늘부터는 기존 농협은행이 아닌 빗썸과 새롭게 제휴를 맺은 국민은행만을 이용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국민은행은 빗썸의 고객 서비스 공간인 빗썸 라운지 강남점에 계좌 개설 지원을 해주는 전용 창구의 문도 열었습니다. 전용 창구에는 오전부터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상대적으로 비대면에 익숙하지 않은 70대 안팎의 고령층 투자자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변화의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네, 올 초부터 계좌 연결 사전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국민은행의 신규 계좌 개설수는 하루 평균 최소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 저원가성 예금도 크게 확보했는데요. 요금을 예금 잔액이 지난 20일 기준 153조 3,949억 원으로 1월 말보다 2조 5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국민은행의 고객 확대가 눈에 띄게 늘면서 아직 시장에 뛰어들지 않은 은행권의 가상자산 시장 전략도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업계 2위 빗썸도 계좌 개설 편의성 개선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전망입니다. 앞서 어피트의 경우 지난 2020년 제휴은행을 기업은행에서 K뱅크로 바꾼 뒤 국내 1위 거래소 지위를 굳힌 전례가 있습니다. 오는 10월 K뱅크와 업비트의 제휴를 종료하고 신한은행과 커빗이 협약을 강화하는 등 거래소와 은행 간 제휴 구도가 흔들리면서 가상자산 시장뿐 아니라 은행권 전반의 경쟁 구도까지 요동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널입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SNS를 통해 음원 뒷광고를 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고의적으로 뒷광고를 계속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음원의 뒷광고라는 게 참 생소한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습니까? 네, 카카오 엔터는 광고 대행사에 금전을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 광고를 하도록 하면서 해당 게시글이 광고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엔터는 국내 음원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 음원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수수료 매출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공정위의 표시 광고 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에 따른 광고일 경우 소비자가 상업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광고 대행사는 인스타 등 SNS 채널에 음반 사진과 광고 문구를 게시하면서도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게시물 조회수 등 소비자 반응을 카카오 엔터에 제출했습니다. 카카오 엔터는 지난 2023년 말까지 7년간 35개 광고 대행사에 8억 6천만 원을 지급했고 모두 430여 건의 광고 게시물이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법에 따른 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엔터 직원이 직접 몰래 글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카카오 엔터 직원들은 2021년부터 2023년 말까지 덕후, 인스티즈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 광고글 37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카카오 엔터 소속 직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정위가 이 같은 행위에 칼을 빼든 이유는 대중음악의 경우 입소문과 팬덤 효과가 커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도가 큰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또 카카오 엔터가 내부적으로 부당 광고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고의적으로 표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반도체주 약세에 코스피가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 소식을 소화하면서 사법 리스크에 따른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일단 반도체주는 얼마나 빠지고 있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진 우려에 급락하자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는 오후 2시 5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0.28% 떨어진 263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억 원 사들이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700억 원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소식에 한때 상승 전환했지만 지수의 상승폭을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0.25% 오른 72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8원 중반대에 거래 중입니다. 네, 그리고 눈에 띄는 특징주들도 짚어보죠. 가남 신약의 미국 신약 허가 불발로 급락했던 HLB 그룹주가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하고 있습니다. HLB는 전 거래일보다 15% 가까이 오른 53,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포치료제 분야에서 미국 FDA로부터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받은 네이처셀은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SPC 삼립도 강세를 보이며 전거래일보다 6%대 오른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크보빵 출시 후 3일 만에 100만 봉이 판매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심이 자극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가상자산은 공식 용어가 정해지기 전에 흔히 가상화폐로 불렸습니다. 화폐라는 이름을 단고치고 실제로 화폐로 기능한 적은 별로 없죠. 앞서 한국은행이 이런 디지털 화폐가 실물 경제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 시작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실험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참여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실험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네, 이번 실험에는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7개 은행이 참여해 내일부터 참가 은행별로 실험 참가자 사전 모집을 시작합니다. 해당 은행에 예금 계좌를 보유한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참가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은행의 지정 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자신의 은행 예금을 디지털 화폐인 예금 토큰으로 변환하면 됩니다. 예금 토큰은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보유할 수 있고 실험 기간 총 결제는 5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네, 실험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어디서 그 돈을 쓰게 됩니까? 네, 변환한 예금 토큰은 편의점과 카페, 서점, 마트 등 지정된 오프라인 매장에서 QR코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테스트에서 개인 간 송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금 토큰을 이용하면 판매자는 판매 대금을 즉시 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와 달리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토큰 기반의 대안적 상품들이 나오는 가운데 은행들이 보다 안전한 제도적 틀 안에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해낼 수 있는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만든다는 측면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는데요. 오는 6월 30일 이번 실거래 시스템이 종료되면 한은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스템 정비를 거쳐 후속 실거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통신사를 비롯해서 많은 금융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KB국민카드에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KB국민카드가 일단 언제부터 서비스를 중단합니까? 네, 오는 6월 30일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지난 2018년 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7년 만인데요. 국민카드는 이미 유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비스 종료를 전달하고 카드 소지 고객들에게 이를 통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 확인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상에서 회원가입 등을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해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현재 SKT, LGU+, KT 등 이동통신 3사와 카드사, 은행 등 총 24곳이 본인 확인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비스를 종료하는 배경은 뭡니까? KB국민카드는 저조한 이용률로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SNS 등의 서비스 확대로 본인 확인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약 11억 건이던 수요는 지난해 기준 약 28억 건으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수요가 이동통신 3사 서비스로 쏠리고 있는데요. 카드사들의 점유율은 1%도 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카드는 카드 본인 확인 서비스에 들어갈 비용과 노력을 다른 서비스에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화입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질이 탁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화입니다. 대기가 매우 탁한 상태고요. 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개포 4동과 개포 1동, 도곡 2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점차 맑아지겠고요. 낮 동안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따스하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질이 매우 나쁘겠는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매우 나쁜 단계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공기가 건조하고 탁한 날이 많겠는데요. 호흡기 건강 및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